불주와 웰페어 스테이트, 프롤레타리아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애매해지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웰페어 스테이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복지국가 개념에 이제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르보는 오히려 부르주아 복지국가가 따로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존재하는데, 부르주아가 주도적으로 복지국가로 이제 복지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르주아 국가고. 프롤레타리아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복지국가를 중시킨 국가가 되면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개념이 별로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지금 얘기하지만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체제하고 테르본이 얘기하는 불주아 국가가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삼인주의 복지국가가 이제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불주아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이게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논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나라는 불주아 복지국가고 저런 나라는 프롤레타리아 국가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대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네적 복지국가의 제도적 복지국가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 자네적 복지국가가 보증성의 원리하고 이제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복지의 일차적 책임을 맡겨놓고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개인과 가족이 시장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복지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전혀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이제 복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국가를 자네적 복지국가라고 하고, 제도적 복지국가는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복지를 제공하는 시대죠. 이거는 이제 좀 선형적이지만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자네적 복지국가에서 제도적 복지국가로 진행해 간다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하고 구분했던 서로 무관하게 그냥 단순한 유형으로 구분했던 테르본하고 또 다르게 이거는 이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극단적으로 자유적인 국가도 없고 극단적으로 제도적인 복지국가는 없는데, 그 둘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점점 더 제도적 복지국가로 향해서 간다고 이렇게 봤던 시각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그 기존의 유형론들에 대해서 스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행위자들이 복지 욕구를 분명히 정면화했을 텐데, 그 복지 욕구를 어떻게 개념화해서 복지국가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그 변수들이 이제 탈상품화예요. 복지국가든 복지체라고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존 문제인 거예요. 그 사회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인간의 생존은 자기 노동을 상품화하는 데서 상품화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상품화가 안 되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운이 좋으면 부모님 등을 치어서 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또는 유산을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시장 원리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산만 가지고 먹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유산만 파먹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 안에서 자기 노동력을 판매하는 데 성공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상품화를 하지 않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탈상품화예요. 그게 탈상품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상품화는 사실은 사회주의의 목표죠. 구체적으로 폴라니가 탈상품화라는 용어를 사회주의의 목표라고 설정하지는 않지만, 마르크스도 탈상품화를 구체적으로 전면적인 사회주의 목표라고 하지 않죠. 거기는 이제 소유의 철폐가 문제니까.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소유 철폐하는 문제도 탈상품화가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상품화를 하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한 상태. 근데 이제 전면적인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사회에서 탈상품화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적시적으로 갔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사회에 대한 용어로서 이제 탈상품화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상품화를 얼마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제대로 보장을 하고 있느냐, 이 기준이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평등화를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체제냐에 따라서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그런 그 행위도 복지국가가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같이 변수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웰페어 믹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공급은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과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국가와 시장과 가족의 이 복지 공급 둘러싼 이 상호 결합 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을 포착해서 개념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탈상품화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품화하지 않더라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탈상품화를 이제 최소화시켜주는 경우예요. 우리가 자녀적 복지국가라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인데 시장 진입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장애가 있다거나 가족 부양 가족이 딸려 있다거나 또는 학력이 낮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급여를 통해서 시장에서 상품화를 어차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최소한의 이제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경우, 그게 이제 최소 수준의 이제 타상품화 되겠죠. 이런 사회를 이제 주로 이제 공공부주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는 이제 앵글로색슨 자유주의 국가들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면 기여가 이제 기여 보험금을 납부하는 기여라고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급여가 나오는 것이고 그 급여에 의해서 탈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실업급여 같이 뭐 고용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 기간 동안에 그 기여에 근거해서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도 생존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그것도 이제 탈상품화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기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여에 근거해서 기여에 비례해서 또 탈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탈상품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민급여 모델은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균일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편성을 띨 수 있는데 문제는 수준이 문제인 것이죠. 급여 수준이 낮으면 정말 다 같이 굶어야 되는, 그러니까 다 같이 탈상품화되기는 하는데 아주 지극히 빈곤한 탈상품화 수준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급여 수준이 높다면 가장 바람직한 의미의 이제 탈상품화 수준을 부과하게 될 것이고, 그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복지국가가 계층화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탈상품화하고도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탈상품화를 보장하게 되면 그거는 공공부주 수급자, 그 다음에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보험 가입자 이렇게 돼서 이 사회를 이중구조화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사회보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 같은 경우 특정 직업군별로 이 제도를 조합을 만들어서 직업군별로 별도의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직업군별로 이제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이런 것만 이제 굉장히 급여가 높고 국민연금은 굉장히 낮고 한 것도 말하자면 이제 이런 사회보험 모델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이제 보편주의는 이제 뭐 전체 국민의 이제 연대를 추구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급구조가 분열하게 되면 계급구조가 어느 정도 동질적일 때 바로 이런 그 삼인주의적 보편주의 모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계급구조가 분열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욕구가 달라지게 되면 이 안에서도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타산품화 개념이라든가 해충화 개념, 또 복지 혼합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 복지국가를 재개념화한 결과로 등장하는 게 복지국가 체계론입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 보수조합주의 복지체제, 상위주의 복지체제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이지만 자유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주로 자산조사형 사회구조를 공공구조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는 이 자유주의 복지 체제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뭐 학자에 따라서 뭐 국가주의의 뭐 국가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등 뭐 보수조합주의도 측면이 있다는 등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지 공급의 동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복지 체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복지를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장 원리에 충실한 그런 사회라고 본다면 자유주의 복지 체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보수조합주의는 이제 서구 중세사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세사회의 가장 오랜 전통이 바로 길드라고 하는 건데 이 길드에 의해서 길드는 나중에 공개조합으로 바뀌는 거죠. 공개조합은 이 조직별로 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뭐 급여 수급 기간이라든가 급여 수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 대륙에서는 이제 사회보험 모델이 발전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모델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인주의는 주로 이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이 처음부터 삼인주의는 아니었지만 이런 나라는 이제 1930년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삼인주의 정치경제학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시장이나 가족보다는 주로 국가가 보편주의적 그 기준을 앞세워서 이제 보편주의적인 복지를 공급하는 그런 사회를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그 체제는 조금씩 다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체제는 다 이념형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다른 것들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과 이제 그 대선 후회한 내용들을 모두 한 9페이지에 이제 계급 연합 문제를 얘기하는데 복지 체제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급 동원이라는 거죠. 그게 정치적 행위자이고 복지 쟁취의 이제 구체적인 행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행위자가 과연 노동 계급만 행위자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의 경험을 보면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은 노동 계급이 중심 역할을 하지만 농민 계급과 연합하거나 또는 신중간 계급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간 계급과 연합할 관계를 맺다고 할 때 신중간 계급이 복지 체제 기존의 복지 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삼인주의적 복지 체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신중간 계급이 복지국가 기획에 반기를 들면 자유주의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농민 계급이나 중간 계급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노동 계급 동원과 결합을 하더라도 복지 체제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이 스웨덴처럼 정력동맹이 이 삼민주의 체제를 지향하게 되면 삼민주의로 가는 것이고 오스트리아처럼 보수 체제를 정하면 보수주의로 가는 거예요. 중간 계급도 나중에 그 유럽 국가들이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이 초기에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삼민주의 전략을 추구를 했지만 영국이 일정한 복지 수준을 구구한 이후로는 중간 계급이 사민주의 노선과 결별을 하게 되고 자유주의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제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계급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8시까지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예?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조금 더 해야 된다고요? 뒤쪽 부분 있으니까. 이장에 대해서 사회정책과 탈상품화 네. 여기도 지금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제 이 부분 전 부분까지 많이 예, 그 상세하게 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예. 여기도 조금 더 진행을 그럴까요? 하죠. 한 8시 15분까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좀 빨리 하죠. 예. 이게 사회정책이 기본적으로 이제 탈상품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기존에 이제 제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또는 정치적 세력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탈상품화 수준은 이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 경제학 패러다임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정치관계 보수주의 패러다임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봉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화 자체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들으시고, 그러니까 중세 봉건주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중세 봉건 사이에 중상주의를 계속 옹호하려고 했던 입장이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제 중상주의를 계속 구속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자본주의로 넘어갈 수 있고, 시민혁명을 거쳐서 자본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의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서 길드라고 하는 사회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또 성향을 보이는 그런 사회도 있고, 또는 아예 선제적으로 자본주의의 선제적인 대응 방식으로서 이제 이 신흥 자본가 계급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동 계급을 국가 안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국가적인 모델인데 비스마르크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역사에 처음 도입한 것은 노동 계급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융커 계급의 지배권을 위협하는 신흥 자본가 계급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동 계급을 융커 계급이 끌어안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동 계급에게 전격적으로 노동 계급이 사회보험을 보장을 하고 투쟁한 적도 없는데도 사회보험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노동 계급을 국가 속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수주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상품화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유주의도 자유주의에서 이 상품화에 대응하는 것은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시장을 통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장이야말로 자유와 해방의 메커니즘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게 아담 스미스 경제학자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게 푸주간 사장, 빵집 사장이 누군가를 위해서 고기를 잘 썰고 누군가를 위해서 빵을 굽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빵을 굽는데 그게 공동선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 원리란 말이에요. 시장 원리 안에서 각자 자기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선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구가할 수 있는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이 상품화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을 통해서 적극적인 상품화를 이제 추구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정치 경제학이 지배적인 사회가 되면 이제 자유주의 복지 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는 당연히 상품화에 저항해서 이제 타상품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마르크스는 타상품화 이전에 아예 상품화 자체의 원천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노동을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인주의에서는 상품화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민주를 추구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통해서 상품화를 탈상품화로 전환해가는, 그러니까 상품화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저지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사회 정책이 되는 것이고, 그 사회 정책을 최대한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말 복지국가들마다 타상화 수준이 다양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이 경험적인 연구의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상화 지수를 개발을 하고 계층화 지수를 개발을 해서 18개 국가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3가지 군집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클러스터가 이제 자유주의 체제들끼리, 보수조합주의 체제들끼리, 삼민주의 체제들끼리 이렇게 군데군데 모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급 자격 조건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기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인구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종합을 해서 18개 국가의 이제 탈상품화 종합 점수를 매깁니다. 종합 점수를 매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좌표상에 점을 찍어서 18개 점을 찍어서 보면 점들이 세 가지 클러스터로 이렇게 모인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게 이제 경험적인 연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냐면 기존의 이제 이론들을 반박하는 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기존의 경제발전 수준이 국기발전 수준을 결정짓는다. 이게 이제 그 산업화론의 이제 핵심 주장인데 실제로 경제발전 수준하고 탈상품화 수준을 이렇게 보면 부적인 상관을 보이더라는 거죠. 부적 상관을. 그러니까 산업화론 같으면 그 정적 상관이 돼야 되는 건데 경험적인 연구는 부적 상관이다. 그러니까 설명력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좌파 권력의 정도, 즉 노동계급 동원의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그 권력자원 이론이 주장해온 건데 좌파 권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타산화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래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건 맞는데 총 변량의 40%만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변량은 설명되지 않은 변량과 설명된 변량으로 구분하고 그걸 합쳐서 총 변량이라고 하는데 이 좌파 정당의 의석수 이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좌파 정당의 의석수가 설명하는 이 하나의 변수가 설명하는 설명력은 총 변량 중에서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설명되지 않은 변량으로 남아 있고 그것은 정치 권력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각국의 그 국가 형성의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60%를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좌파 정당, 그러니까 노동계급 정당이죠. 노동계급 정당의 그 권력동원 정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력이 40%에 그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대륙 유럽이 탈산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그거는 좌파 정당의 이제 동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기존에 이제 그 보수주의도 있고 또 카톨릭 개혁주의도 작용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를 보통 그 리브랩 웰페어 레짐 뭐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브랩은 리버럴 레이버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전통에 기본적으로 속하긴 하지만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하긴 하지만 노동주의적 그 접근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제 그 생존권을 좀 강력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자유주의적이면서 노동주의적인 그런 체제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건 에스핑 앤더슨의 이제 부분에서는 자유주의를 그냥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구분합니다. 근데 호주, 뉴질랜드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제도화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유산이 적용하기 때문에 낮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설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좌파 정당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좌파 정당이 이제 어떤 그 지배적인 어떤 체제로 등장하기 이전 단계 그 시기에 사회정책 입법들이 어떤 군집을 보이고 있었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그 이후에 이 클러스터들이 어떻게 짜여지는지를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삼인주의 효과가 늘 안정적이더라. 그러니까 삼인주의가 초기에 일찍 등장했으면 초기부터 타산화부터 높아지는 것이고 일정 시점 이후로 삼인주의가 들어섰으면 그때부터 타산화 점수가 높아지고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삼인주의가 언제 등장했느냐 그리고 그 등장한 이후부터 타산화 점수가 확실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형성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 발전 과정에서 삼인주의가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언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타산화 점수가 높고 낮아지는 시기가 달라진다. 그런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이제 그런 틀 안에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가설을 얘기를 하는데 보수 카톨릭주의, 개혁주의 역사적 유산을 가진 국가들은
처음부터 좀 탈상파 정도가 높은 그런 이제 정책들을 좀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유주의 유산이 강한 그런 국가들은 두 가지 갈래로 이제 갈라지는데, 삼인주의 정치적 지배력이 강한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탈상파 정도가 확 높아지는 삼인주의 국제 체제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시장주의 세력이 더 득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탈상파 정도가 아주 낮은 그런 사이로 간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유주의 모형이 좀 강한 국가였지만 후기에 이제 그 서민주의 세력이 등장한 그런 사례라서 나중에 이제 삼민주의 국제체제로 진행되는 그런 사회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캐나다나 미국은 노동 세력의 그 정치 영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탈상파적으로 아주 낮은 그런 사회로 이제 발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 이후에 뭐 노동 체제와 이 탈상파 이 국제 체제와의 관계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노동 체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준 지휘사항 중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동시장 정책도 삼민주의 정책, 삼민주의의 노동시장 정책과 이제 자유주의 그 보수주의에 따라서 이제 노동시장 정책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노동시장 체제도 복지 체제와 정합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쓰리 월드를 그 출판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에 직면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왜 하필이면 쓰리 월드라는 거예요. 4도 있고 5, 6 뭐 많은데, 뭐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 세계를 6개의 세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거기 6 월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어떻게 어느 유형에 포함시킬 것이냐. 에스팅 앤더슨은 서구 사람이고 당연히 동아시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 모델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포월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있고, 또 유럽의 경우에도 대륙 유럽이 아니라 이제 지중해 연안에 그런 국가들은 또 대륙 유럽의 체제하고는 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남부 유럽으로 또 다른 새로운 체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포월즈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세 가지뿐이냐라는 비판이 하나의 이제 축을 이루고, 또 하나는 이제 페미니즘들이죠. 페미니스트들. 왜냐하면 복지 체제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기준이 탈상품화예요. 근데 탈상품화는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근데 상품화는 이거는 주로 노동시장에 누가 진출을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이고,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타상품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여성의 존재는 이 복지체제 개념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상품화가 된 존재가 아니니까. 상품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상품화 문제가 되는 건데, 여성은 타상품화 이전에 가상국 영역에,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복지 상태는 이 복지세대 개념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99년에 또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y라고 하는 포스트 산업적 경제의 사회적 토대, 그러니까 The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라고 하는 이제 책을 씁니다. 그 책도 이제 제가 현대 출판부에 의뢰로 이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 체제의 위기와 대응이라는 이 제목으로 되는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왜 세 가지 체제냐 여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요. 세 가지 이상 나눠야 될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타이폴로지를 하는 이유는 파시모니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간결성.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형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기존의 유형들이 대부분
두 가지예요. 브루즈와냐 프롤레타리아냐, 아니면 뭐 자연적이냐 제도적이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단선적인 모델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선적인 모델의 유형을 벗어나면서 그리고 분석의 간결성을 유지하고 인과관계의 이 명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면서 최소의 유형론은 삼원적인 유형론이다. 그래서 자기는 3월즈가 맞다. 4월드, 5, 6, 뭐 아니면 뭐 유엔 가입국가 192국 그러면 192개의 모델이 있다고 얘기하면 더 현실에는 더 정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설명의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페미니즘의 이제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가족주의 변수를 이제 포함시킵니다. 가족주의 변수를 포함시켜서 얼마나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한지 자유주의 뭐 이런 걸 다시 또 분석을 하는데 가족주의 변수를 포함시켜도 여전히 3월즈더라. 기존의 3월즈라고 하는 탈상품화 개축화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났던 이 세 가지 클러스터링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강력한 삼민주의는 가족주의가 가장 적은 거예요. 시장주의도 가족주의가 적어요. 보수적주의는 당연히 가족주의가 가장 강력한 것이고, 자기가 이 가족주의를 분석해서 배제했던 결과와 가족주의를 포함시켰던 것은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경제의 원리가, 정치경제학의 원리가 그들의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달라지는 가족이 자유주의 가족과 보수주의의 가족과 삼인주의의 가족이 기능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기존의 3월드에서 했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나아가서는 자유주의형 인간과 보수주의형 인간과 삼인주의형 인간은 이제 인간 유형을 구분하면서 어떤 인간이 서로 공존하면서 인류 사회를 밝은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간형인지 이것까지를 논의합니다. 아주 철저한 삼인주의자적 입장에서 이제 인간의 유형까지도 이제 하죠. 이 정도로 마치고 네. 뭐 토론을 통해서 더 예. 중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종류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적분까지 들여다보려고 했던 그런 물을 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오늘 토론 주제가 그거잖아요. 복지국가 건설의 경로와 선거의 쟁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거의 쟁점으로서 복지 정책을 논하기 전에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는 복지와 관련된 담론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왜 이제 세계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번역된 우리 복지 자본주의 세 가지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체계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서론에서도 밝히셨지만 이게 이제 이 역사가 아예 이렇게 생략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원래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 기념서적인 이 책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말미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 우리가 미리 이렇게 취합한 질문들이 참 우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고 또 결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준비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질문에 듣고 우리 교수님의 생각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혹시 질문을 준비하신 위원님 어느 분이신가요? 예. 우리 윤재균 위원장님 질문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뭐 지금 강의 중에 좀 답을 것이기도 한데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그래서 맞고 틀리는 게 어렵겠어요. 네네. 그냥 다 같이 생각하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97년도 그 IMF 사태 그 이전까지는 좀 복지가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좀 보충성의 원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보수주의 그런 쪽의 그 복지관을 가지고 있다가 IMF 이후에는 전부 다 이 각자 도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탈락되는 계층만 선별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영미의 그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대선 국면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혀 새로운 복지 체제, 사회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어떤 분기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복지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 관련해서 교수님은 지금 우리 사회 단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한 가지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그 대선 국면에서 기본소득 공약 이것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탈상품화 쪽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면 이게 탈상품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복지사회로 나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안전망, 실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사회 구조 이걸 강화를 해야지 전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그 기본소득을 더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거 두 가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복제하면서 간단히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복지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 경제학이 어떤 정치 경제학의 토대를 두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복지 공급의 원리를 추동하는 동력을 주로 어디에 어떤 동력을 정당한 동력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복지 체제 부분의 기준이라고 보는데 한국 사회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IMF 이후에 선별주의적으로 전환해가는 모습이 보인다든가 또는 뭐 최근에 이제 선별주의에 대한 어떤 뭐 반성이 됐든 뭐든 어떤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기본소득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공약으로 나오고 있고 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복지 공급의 가장 정당성의 원천을 시장에서 찾고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기존의 학자들 중에 국가주의 전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여전히 공동체와 복지, 가족, 공동체와 가족의 복지 기능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보수주의 체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념형이기 때문에 다른 체제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여전히 시장주의 복지공급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지배적이다. 그게 가만히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 공약에 대한 반대 논리도 뭐 기존의 사회보장을 뭐 보완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런 논리도 마찬가지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반대 논리 중에 하나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공급하는 것은 이거는 복지의 뭐 흔히 이제 전문적으로 사중 비용이라고 하는데 안 줘도 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복지를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논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 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시장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본주의, 우리가 가장 심상치 않은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점점 흔들리지 않고 있고, 그것이 뭐 IMF를 계기로 해서 더 극단적으로 또 적나라하게 드러난 측면이 있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오히려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시대만 하더라도 시장의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충청도 청양 그 시골에 살았는데 저는 초등학교까지 현금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돌지는 않아요. 화폐가 없었으니까. 화폐가 없었어요. 알수개끼 하나로 사 먹으려면 개구리 100마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100마리 잡아가지고 하고 무슨 뭐 엿을 사 먹는다 그러면 고무신짝 주워가지고 하고 뭐 깡통 주워다가 사 먹고 있지 돈을 주고 사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온정주의적인 국가 전략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 원리가 작동한 것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가 점점 강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과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강화되는 바람에 이제 반시장주의의 저항을 우리가 이제 그 어게인스트 마켓이라고 해요. 반시장주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일부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그 한국과 필리핀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어떤 경우에 트리클 다운 시어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근대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설이 트리클 다운 시어리예요. 그 트리클 다운 시어리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대한민국이고 실패한 케이스가 필리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지배계층에다가 돈을 공급자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가장 밑바닥까지 이제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내린다고 보는 건데 필리핀은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모델이 왜 성공을 못했느냐? 거기는 위에다가 돈을 주면 이 위에 놈들이 다 받아먹고 밑으로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주로 농경 사회였고 대지주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 대지주들이 소작인을 늘리는 쪽으로 작동을 했지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한테 높은 임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미국에서 뭐 처음에 무상으로 나중에 유상이지만 어쨌든 차관을 제공하고 유럽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해서 위에 그 자본가들한테 자원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게 아래로 내려가서 어쨌든 근대화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간계급이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트리클 다운 과정의 성공 케이스가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마치 우리나라는 그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의견상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 왜 대한민국이 필리핀하고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는지 그 원인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특별한 티어리가 그런 거예요. 위에 일반한 그릇이 있고 그보다 좀 더 큰 그릇이 있고 더 큰 그릇이 있고 이게 위에 물을 부으면 넘치면 아래로 그 다음 넘치면 그 다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방식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라는 거죠. 한 번도 자본가 계급이 양보해서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럼 물이 밑에까지 흘러가느냐? 물이 밑에까지 흘러간 건 맞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졌고 중간계급도 대규모로 확대되고 했으니까 분명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서구가 밟은 근대화의 노선을 가장 충실하게 또 가장 이념적으로 잘 따라간 사회가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성공했느냐?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성균관대학에서 한 3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대학원생들 강의할 때마다 이 그릇이 위에서 넘쳐서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밑에서 구멍을 뚫어서 밑으로 흘러내린 것이지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을 해서 농민들이 저항하고 노동자들이 저항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릇에 구멍을 뚫어서 밑으로 물을 빼내린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그 소작인들이 조직화가 안 돼요. 조직화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러면 구멍을 뚫어야만이 물이 넘쳐 밑으로 내려왔냔 말이에요. 그만큼 시장 원리가 공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우리가 흔히 한 얘기가 선성장 후분배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시대 내내 단 한 번도 분배를 한 적은 없어요. 분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분배가 근데 전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분배를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졌느냐? 밑에도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의 정점을 이뤘던 것이 87년 60항쟁이죠. 그 전후로 어마어마한 그 분쟁이 분출했고 그러면서 이 구멍을 뚫는 것이 제도가 된 거예요. 구멍을 뚫는 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무너진 것이 일견상 급격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냐? IMF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장 원리가 이렇게 그 제어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분출했다기보다는 그 노동 계급의 성장에 따라서 시장 원리가 관철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견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견제가 되고 있다가 IMF를 계기로 해서 이 저지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지선이 무너져니까 한꺼번에 이제 시장주의를 이제 전면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여전히 근본적으로 분배의 원리는 시장주의예요. 시장주의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체제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질문하고 관계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왜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지, 우리는 왜 복지국가로 갈 수 없는지, 이게 우리는 순수한 이게 그 근대 국가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여전히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정치 국면은 봉건적인 거예요.